1945년 SS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두려웠던 고위 장교 중 한 명인 한스 캄런은 자신이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섬겼던 제3제국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면서 점점 더 절박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SS 오버그루펜피러로서 캄런은 강제 수용소 건설을 감독하고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선도하며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1944년 하인리히 힘러는 미르 프로젝트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신하고 아돌프 히틀러를 설득하여 이 프로젝트를 SS에 직접 지휘해 두도록 했습니다. 8월 8일 한스 캄러가 발터 도른베르거를 대신해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1945년 1월 31일부터 캄러는 모든 미사일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의 임기 동안 캄러는 전선이 독일 국경에 도달할 때까지 연합군에 대한 B-2 미사일의 작전적 사용에 대한 일부 책임을 맡았습니다. 1945년 3월 히틀러는 요제프 괴벨스의 조언을 부분적으로 따르며 헤르만 괴링의 항공 지원, 유지 관리 및 보급과 관련된 다양한 권한을 점차적으로 박탈하여 캄러에게 넘겼습니다. 4월 초에 캄러가 제트 항공기 담당 총통정원대사로 승진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괴벨스는 최후의 승리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의 가장 진보된 자원이 올바른 손에 맡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1945년 4월 1일 캄러는 미사일 기술자 500명을 알프스로 대피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3월 말에 서부 전선에서 마지막으로 B-2가 발사된 이후 4월 5일에 캄러는 국방군 최고사령부로부터 노르트하우젠 지역 방어를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미사일 시설을 방어하기는커녕 사이크 저장 시설에 있는 모든 V-1 특수 장비를 즉시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캄러는 1945년 3월 1일부터 SS 오버그룹 펀후어 계급으로 진급한 마지막 SS 장교였다. 그는 절박한 시기에 충성심과 효율성이 우리의 가장 귀중한 무기입니다. 라고 말했다. 전쟁의 마지막 날 연합군이 독일에 접근하자 캄러의 흔적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SS 장군의 환영은 1945년 4월 17일, 즉 독일이 무조건 항복하기 3주도 채 안 된 날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캄러의 운명은 수수께끼에 쌓였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수많은 이론과 추측을 낳았습니다. 유력한 이론에 따르면 캄러는 곧 체포되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직면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나리오는 정의에 맞서기를 꺼려 제국의 마지막 시기에 자살을 선택한 많은 고위 나치 관리들의 행동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시체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 일부 역사가와 연구자들은 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캄러가 나치의 첨단 기술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미군과 거래를 했다는 이론입니다. 나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지닌 캄러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 1945년 7월 9일 한스 캄러의 미망인은 1945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그의 사망을 선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캄러의 운전사 쿠르트 프르크는 1945년 5월 9일 캄러의 시체를 보고 그의 매장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 지방법원은 1948년 9월 7일 캄러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1945년 5월 9일로 확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1959년 10월 16일자 후속 진술서에 따르면 캄러는 1945년 5월 10일경에 사망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65년 9월 7일 또 다른 목격자는 캄러가 1945년 5월 7일에 사망했으며 그의 시체를 여러 사람이 보았는데 사망 원인이
시안화물 중독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이오버그룹 펜피러의 항복, 카를 볼프의 몰락. 총통본부의 무장친위대 참모총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울프가 본부에서 실제로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와의 가까운 관계 덕분에 그는 총통의 신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의 측근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SS 대표 역할을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볼프는 하이드리히와 함께 힘러의 뒤를 이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습니다. 힘러는 익숙한 어조로 그를 볼프헨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이는 그의 성과 볼프헨이라는 단어, 늑대 새끼를 뜻하는 단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사령부에서의 그의 임무는 그가 베를린의 SS 참모부와 매일 서신을 주고받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으므로 전쟁 이후 그가 2045년 이후에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검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히틀러의 측근에서 볼프가 차지한 중요한 지위로 인해 1964년 뮌헨 검찰청은 볼프를 본부에서 힘러의 눈과 귀로 규정했습니다. 볼프가 힘러의 오른팔일 뿐만 아니라 라인하르트 작전의 조직자인 오딜로 글로보츠니크의 절친한 친구였다면 나치 계급에서 훨씬 낮은 지위에 있었지만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나치 친위 대원들보다 정보가 부족할 리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권력의 중심지인 이곳, 그는 모든 관련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고 정부, 당, 친위대, 전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베르크호프를 임시 거주지로 사용했을 때마다 자주 방문했습니다. 1945년 5월 13일 미군은 볼프가 가족과 재회하도록 허락해 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믿고 그를 포로로 잡아 볼차노 근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가족과 연락할 수 없게 된 볼프는 1945년 8월 21일 전범을 수용한 뉘른베르크 감옥으로 이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고인 신분으로 이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재판소의 검사 중 누구도 그를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프는 여러 재판의 증인으로만 출두했습니다. 1948년 1월 미국 점령 당국은 그를 영국에 넘겼고 영국은 그를 라인란트 민덴에 투옥했습니다. 비나치화 과정을 거친 후 1948년 11월 함부르크 베르데도르프 법원은 그에게 범죄 조직에 속해 있고 그 조직의 범죄적 목적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5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5년형 중 2년이 1945년 5월 체포로 인해 공제되었다. 볼프는 이 판결에 항소했고 1949년 3월 재심법원은 최초 형량을 4년으로 감형했는데 이는 이미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되찾은 뒤 잡지사 광고부에서 일했고 가족과 함께 바이에른주의 슈타른베르크로 이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이 벌어지면서 일어난 소동에 따라 볼프는 하인리히 힘러에 관한 기사를 여러 편 언론에 게재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기사에서 그는 1945년 3월 이후의 유대인 학살 사실을 제3자의 참고 자료를 통해서만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프의 진술과 그의 기사를 통해 나온 답변서의 결과로 독일 사법체계는 그가 나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1월 18일 바이라인 법원은 수십만 명의 유대인을 살해한 혐의로 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그가 제국 집행부 대표들과 유대인을 학살 수용소로 철도로 수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 차량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바이라인 법원은 이 사건을 뮌헨 법원에 회부하였고 볼프는 뮌헨 슈타델하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루돌프 아셰나우어였는데 그는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나치를 변호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였다.
1964년 9월 30일 볼프는 30만 명의 유대인 학살에 협력한 혐의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65년 10월 연방대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볼프는 슈트라우빙 교도소로 이감되었고 1969년 8월 말에 건강상의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SS에서의 그의 주도적 역할과 교황 비오 12세 납치를 막은 그의 공헌은 잡지 슈테른의 전 편집자인 저널리스트 게르트 하이데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볼프는 하이데만의 고문이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슈투트가르트 군수품 수집가인 콘라트 쿠야우와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1983년 3월 25일에 슈테른이 공개한 아돌프 히틀러의 위조 일기 사건으로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1984년 8월 말 쿠야우와 하이데만에 대한 문서 위조 혐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소환된 볼프는 그해 7월 15일에 로젠하임의 한 병원에서 사망하여 6일 후에 바이에른주 프리남 킴제 묘지에 묻혔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었다. 칼 볼프는 가족 사이에서 카렐레라는 애정 어린 별명으로 알려졌으며 죽을 때까지 이 별명을 유지했습니다. 볼프의 죽음은 몇몇 주요 독일 신문의 주목을 끌었고 그를 나치 정권의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클라우스 지빌은 볼프에 대한 전기를 썼는데 서문에서 그는 볼프가 독일 상류 부르주아지의 고전적 원형을 대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치즘에 휩쓸렸습니다. SS 장교들의 운명, 검은 질서의 몰락. 한스 캄너의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의 베일에 쌓여있는 반면 SS 오버그루펜피러 발터 크루거의 마지막 순간은 절망과 패배의 선명한 그림을 그려낸다. 1890년 당시 독일 제국의 일부였던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난 크루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참전해 군 생활을 했는데 이는 그가 독일의 팽창주의와 나중에는 제3제국의 이념에 변함없이 헌신했다는 증거입니다. 1943년 3월 크루거는 제두 SS 4단 다스라이히를 지휘하며 동부 전선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인 쿠르스크 전투에서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이 실패한 공세에서의 그의 활약은 역설적이게도 더욱 인정받는 결과를 가져왔고 1943년 8월 31일 기사 십자 훈장에 참나무 입장 유 오클립스를 수여받았다. 전황이 독일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크루거는 점점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944년 7월 그는 제6S 군단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소련의 무자비한 징역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소련군의 공격을 거듭해서 격퇴한 쿠를란트 포위 전투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45년 1월 11일에 검기사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임박한 패배의 심리적 영향은 크루거와 그의 동료 SS 지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발터 크루거의 경우 종말은 1945년 5월 20일 쿠를란트 주머니에서 찾아왔습니다. 소련군의 도착이 임박하고 조직적 저항이 붕괴되자 크루거는 체포와 그에 따른 결과에 직면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SS 장군들은 전쟁 후 혼란 속으로 사라졌지만 다른 장군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프리드리히 예켈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홀로코스트 중 가장 끔찍한 대량 처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895년 독일 제국에서 태어난 예켈른의 악명 높은 길은 1929년 나치당에 입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정권의 적을 무자비하게 추적하는 효율성 덕분에 SS 계급에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피로 물든 홀로코스트 기록에서 바비 야르만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1941년 9월 29일과 31일 예켈른의 세심한 지휘 해산만
3,000명이 넘는 유대인이 키이우 외곽 협곡에서 조직적으로 학살당했습니다. 1942년 1월 27일 제켈르는 최고위층의 명령에 따라 룸블라에서 유대인 25,000명을 죽인 공로로 검장전쟁 공로 십자장을 수여받았습니다. 1945년 2월 그는 무장친위대 경찰 대장으로 임명되어 SS 자유지역군단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또한 남서부 독일의 보충군 사령관과 SS 및 경찰 사령관으로도 근무했습니다. 대량살인에 있어서 제켈른의 혁신적 방법인 섬뜩한 제켈른 시스템이나 정어리 포장은 그의 범죄가 얼마나 차갑고 계산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이 방법은 1941년 11월 룸블라 학살 당시 처음 사용되었는데, 희생자들을 무덤에 얼굴을 아래로 하고 눕혀서 흉측한 인간 카펫을 만든 다음 기계적인 정밀성으로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45년 5월 할배 근처에서 소련군에 의해 체포된 것이 이 대량 학살의 주범에 대한 종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46년 1월 라트비아의 리그에서 재판을 받은 예켈른은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켈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소집된 소련 군사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의 화려함과 엄숙함에서 벗어나 엄격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제켈른의 잔혹행위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상대로 하는 엄청난 양의 증거에 직면한 제켈른은 놀라운 자백을 했습니다. 나는 SS, SD, 게슈타포 내에서 오스트란트 국경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내 죄책감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내 운명은 고등법원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나는 당신이 완화 사유에 주의를 기울이기만을 요청합니다. 나는 완전한 회개로 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합당한 처벌로 간주할 것입니다. 법원은 제켈른의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지 자세히 설명하는 증언을 듣고 신속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때 수백만 명의 생사를 결정했던 두려운 SS 장군이었던 프리드리히 예켈른은 사형집행인의 올가미에 맞서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1946년 2월 3일 리가의 승리광장에서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4,000명의 관중 앞에서 프리드리히 예켈른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감독했던 한 남자가 이제는 생명이 없는 채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홀로코스트의 공포에 책임 있는 자들이 받을 보복을 상징하는 냉엄한 상징이었습니다. 제3제국의 폐허의 먼지가 가라앉자 연합군 조사관들은 나치 전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기념비적인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오토라시의 이름은 곧바로 그들의 목록의 맨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인자츠그루페시의 사령관이라는 그의 역할은 그를 동부 전선에서 저질러진 가장 끔찍한 잔혹행위의 진원지에 두었습니다. 라쉬가 지휘하는 아인자츠그루페시가 저지른 범죄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만 이 부대는 가장 악명 높은 홀로코스트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바비야르의 살인 현장은 라쉬의 살인 기계의 효율성을 냉혹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1941년 9월 33,000명이 넘는 유대인이 조직적으로 살해당했고 그들의 시체는 무덤이 되지 못한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라쉬가 사용한 방법은 체계적이었던 만큼 잔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량 학살이라는 끔찍한 임무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작전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공개 총격에서부터 단순히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을 선고하는 가스밴을 이용하는 것까지 다양한 살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연합군이 홀로코스트의 주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고 준비하는 사이 라쉬는 국제적 정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듯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그의 죄는 명백해 보였다. 하지만 심판의 날이 다가오자 라쉬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나치 전범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가 진행되기 직전 오토 라쉬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뉘른베르크에서 법정 드라마가 펼쳐지던 동안 라쉬는 눈에 띄게 벤치에 없었다. 그의 변호인들은 그가 재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라쉬의 심각한 상태를 입증하는 의학적 증거에 따라 법원은 향후 수년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킨슨 병으로 인해 재판에 설 수 없다고 선고받았고 그해 11월 1일에 사망했습니다. 라쉬는 모국어인 독일어 외에도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에 능통했습니다. 오딜로 글로보츠닉, 희한 화물과 비밀의 운명. 글로보츠니크가 저지른 범죄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그가 무자비한 효율성을 가지고 감독한 라인하르트 작전으로 인해 약 150만에서 200만 명의 유대인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러한 수용소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이도록 설계되었으며 피해자들은 도착한 지 몇 시간 이내에 가스실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글로보츠니크는 이 암울한 임무에 헌신하였고 이로 인해 하인리히 힘러의 호의를 얻게 되었는데 힘러는 그를 최종 해결책에 충성스럽고 효과적인 집행자로 여겼다. 독일의 항복은 거의 한 달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나치 군인들과 장교들은 유럽 전역에서 쥐처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대륙이 넓은데도 갈 만한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굶주림과 파괴였습니다. 영국 순찰대는 알프스 상이슬기에서 나치 군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농민으로 가장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막사에 도착한 후 신문을 받자 그들은 패배한 군대의 일원이었다는 것은 자백했지만 관련된 직책을 맡았던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 막내는 그를 잡아간 사람들에게 팁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발견된 장소이지만 더 높은 고도에 있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잘 비축된 오두막에서 그들은 몇몇 저명한 나치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몰랐지만 자신들의 옷차림,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편안함,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물자를 가져다 주라고 보냈기 때문에 자신들이 중요한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영국군은 별 문제 없이 그 장소를 찾아냈고 7명을 체포했습니다. 6명은 장교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자신을 중요한 독일 상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재킷, 가죽 바지, 비싼 부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리대에 도착하자마자 나머지 6명은 감방에 갇혔고 상인은 그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알아본다고 생각할 때까지 그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살인자였습니다. 영국 장교는 그가 등을 돌린 채 앞을 지나갈 때 그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함정을 놓았습니다. 그는 약간의 독일식 악센트와 위험 있는 목소리로 글로보츠닉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키가 작고 과체중인 남자는 고개를 돌려 부름에 응답했다. 그는 자신의 거의 반사적인 행동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국군 지휘관은 그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안전한 감방에 넣으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나치 학살 수용소를 책임진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금소로 옮겨지는 동안 오딜로 글로보츠닉은 재빠른 동작으로 무언가를 입에 넣고 입을 꽉 다물고 손으로 자신의 몸을 도왔습니다. 그는 거의 즉시 쓰러져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피부가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시한화물 알약을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사악한 조직에 속한 가장 사악한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살인에 대한 독특한 욕망을 지닌 멸시받는 존재, 만족할 줄 모르는 살인적 욕망. 오딜로 글로보츠닉은 자신을 가장 많은 유대인을 죽인 나치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학살 수용소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벨제츠, 소비보르, 트레블링카에서. 글로보츠니크는 직위에서 해임된 부패한 공무원이었지만 그의 대담함, 한계의 부족, 힘러와의 친밀함 덕분에 다시 권력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용소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국 지도자 SS가 방금 우리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셨어요. 당신의 소원이 즉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살 수용소 건설을 조정하고 감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벨제츠에는 화장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스실은 있었죠. 글로보츠닉이 선택한 방법은 이산화탄소였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매 시간 수천 명의 폴란드와 러시아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몇 달간 운영한 후 그는 각각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스실을 짓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벨제츠에서만 60만 명의 유대인이 살해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딜로 글로보츠니크는 교회벽 반대편의 빈 들판에 아무런 의식도 없이 묻혔습니다. 도살자의 몰락, 디를레방어의 잔혹한 최후. 1895년 비르츠부르크에서 태어난 디를레방거의 악명 높은 행보는 제3제국의 출현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던 그는 그 전쟁에서 훈장을 받은 중위로 참전했고 그의 가슴에는 2가지 등급의 철십자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명예의 가면 아래에는 깊은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은 그를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자이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의 패배 후 격동의 세월 동안 디를레방거는 다가올 잔혹 행위를 예고한 우익 중훈사 조직인 자유군단에서 목적을 찾았습니다. 1934년 그는 독일 여자연합에 소속된 13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타락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사악한 행위로 인해 그는 박사학위를 잃었고 나치당 소속이 되었으며 2년간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나치 정권의 끝없는 폭력에 대한 욕망은 디를레방거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940년에 그는 S에 입대하여 디를레방어 여단으로 악명을 떨친 특수부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원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밀렵군들로 구성되었지만 이 부대는 냉혹하고 가혹한 범죄자들의 집합으로 발전하여 동유럽 전역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를레방거와 그의 부하들이 폴란드와 벨로루시에서 저지른 잔혹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특히 끔찍한 전술을 사용하여 민간인을 헛간에 몰아넣은 후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바르샤바 봉기 당시 여단의 행동은 새로운 야만성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병원은 불타버렸고 환자들은 병원 안에 남아 있었으며 간호사와 의사들은 처형당하기 전까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3제국이 붕괴되자 디를레방거는 다른 많은 SS 장교들처럼 패배의 혼란 속으로 사라지려고 시도했습니다. 1945년 6월 1일에 그의 행운은 끝났습니다. 그는 민간인 복장으로 변장하고 가짜 신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강제수용소 수감자에게 발각되어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디를레방어와 같은 감방에 갇혔던 루프트바페 중위 안톤 피싱의 증언은 이 SS 장교의 마지막 시련에 대한 충격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피싱은 디를레방어의 얼굴에 피가 나는 열린 상처가 있고 온몸은 피가 나는 융기로 뒤덮여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매일 밤 디를레방거는 감옥에서 끌려 나와 그를 잡아간 자들의 분노 앞에 섰고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감옥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1945년 6월 7일 오스카 디를레방어가 체포된 지 불과 6일 만에 그의 공포 통치는 불명예스럽게 끝났습니다. 공식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전후에 대한 복수를 노리는 폴란드 경비병들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했고 디를레방거의 몸은 마침내 폭행에 굴복했습니다. 디를레방거는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논란과 암울한 추측의 인물로 남았다. 수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아남아 이집트에서 피난처를 찾고 그 나라 군대에서 복무했다는 소문이 계속 돌았습니다. 탈출에 대한 소문은 1960년에 그의 유해가 발굴되어 확인되면서 잠잠해졌습니다. 이로써 그 두려운 SS 장교가 폴란드 감옥에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리하르트 글빅스, 강제 수용소의 사악한 건축가. 이런 공포의 건축가들 가운데 홀로코스트와 동료가 된 광대한 강제 수용소 네트워크를 감독했던 리하르트 글빅스만큼 긴 그림자를 드리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889년 독일 오덴키르헨에서 태어난 글빅스는 1930년에 나치당에 가입하고 2년 뒤에는 친위대에 가입하면서 나치의 사악함의 심장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1936년에는 강제수용소 감독관인 터도르 아이케의 수석 보좌관이 되어 엄청난 권력과 책임을 지닌 지위에 올랐습니다. 1939년 11월 18일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글빅스는 스승의 자리를 이어받아 아이케의 뒤를 이어 강제수용소 감독관이 되었다. 이 승진을 통해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감시 아래 강제수용소 시스템은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글빅스는 SS에서 혜성처럼 승진했습니다. 1914년은 SS 여단장 계급에 올랐고 2년 후에는 SS 집단 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글빅스는 최종 해결책의 실행에 점점 더 관여하게 되었고 오스발트 폴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럽 유대인의 대량 학살을 조직했습니다. 1942년 7월 하인리히 힘러와 함께 수용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의학 실험을 주제로 한 계획 회의에 참석한 그의 행적은 그가 그 정권의 가장 사악한 범죄에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수용소 소장인 루돌프 호스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 호스는 자신의 권한 해에 저질러진 대량 학살과 다른 끔찍한 행위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1940년 2월 21일 힘러와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에게 아우슈비츠를 새로운 강제 수용소에 적합한 장소로 제안한 사람이 바로 글빅스였으며 이로써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학살 수용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1942년 12월 28일자 각서에서 그는 수용소 의사들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양한 수용소의 사망률을 크게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지시는 인도주의적 제스처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나치 전쟁 기계에 노예 노동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징역으로 제3제국이 붕괴되자 글빅스는 다른 많은 SS 장교들처럼 정의를 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945년 4월 16일 오라니엔부르크의 SS 위치오콘스 베를라운트 하우프트암트 건물이 파괴되면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글빅스와 그의 아내는 먼저 보른으로 그 다음 플랜스부르크로 도망치며 필사적으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945년 5월 10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한 지 불과 이틀 후 리하르트 글빅스의 공포 통치는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플랜스부르크 미르빅에 있는 미르빅 해군 기지에서 그는 시한 화물 캡슐을 삼켰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의를 받기보다는 자살을 선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고위 나치들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비겁함의 최후였으며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토 올렌도르프, 정의를 향한 긴 기다림. 일부 SS 장군들은 2차 세계대전의 혼란스러운 여파 속에서 빠른 운명에 직면했지만 다른 이들은 오랫동안 정의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오토 올렌도르프도 있었는데 그는 전쟁 중 행한 일로 독일이 패배한 후에도 수년간 그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올렌도르프는 아인자츠그룹페디의 사령관으로서 우크라이나 남부와 크림반도에서 수만 명을 죽인 대량 학살 작전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운명은 전후 정의의 느리고 힘든 바퀴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1941년 6월 소련의 침공으로 올렌도르프는 그의 잔혹함의 유산을 규정할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인자츠그룹페디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독일군의 징역에 따라 유대인, 로마인, 소련 정치위원을 몰살시키는 임무를 맡은 4개의 이동식 죽음의 분대 중 하나를 이끌었습니다. 올렌도르프의 지휘해 아인자츠그룹페디는 우크라이나 남부와 크림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대량의 무덤과 파괴된 지역사회를 남겼습니다. 올렌도르프와 그의 부하들이 사용한 방법은 끔찍했던 만큼이나 효과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정착이라는 명목으로 체포되어 재산을 빼앗긴 뒤 처형 장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러 명의 사수에게 죽음을 당했는데 올렌도르프는 이러한 수법을 사용하여 사형 집행자들의 개인적 책임감을 분산시켰습니다. 나중에 힘러가 여성과 어린이를 죽이기 위해 가스밴을 사용하라고 명령했을 때 올렌도르프는 따랐지만 그의 부하 중 일부는 총격을 선호했고 밴에서 시체를 내리는 일이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올렌도르프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은 나치 이념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그들이 자라서 제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소름 돋는 논리는 전체 지역사회의 체계적 살인을 뒷받침했는데 아인자츠그룹페디는 1941년 6월과 1942년 6월 사이에 대부분이 유대인인 90만 명을 살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황이 독일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올렌도르프는 제국 경제부로 돌아섰는데 아마도 자신이 감독한 공포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1945년 5월 나치 정권이 붕괴하자 정의를 피할 수 있다는 환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하인리히 힘러와 함께 체포된 올렌도르프는 집중적인 신문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독일이 동부에서 저지른 범죄적 성격을 폭로했습니다. 1947년 9월 29일에 시작된 아인자츠그룹펜 재판에서 올렌도르프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피고인으로서 그는 전혀 뉘우침을 보이지 않았으며 독일 제국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살인이었다고 정당화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적 고민이 있다는 그의 인정과 종속적인 지도자가 국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의 주장은 양심과 이념 사이에서 갇힌 사람의 모습을 그려냈고 결국에는 이념을 선택했다. 1948년 4월 10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올렌도르프는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범죄 조직 가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은 사형이었지만 이 심판이 빨리 집행되진 않을 것이다. 3년 동안 올렌도르프는 구금 상태에 있었으며 항소와 법적 책략이 펼쳐지면서 그의 삶은 엇갈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오랜 기다림은 마침내 1951년 6월 7일에 끝났습니다. 오토 올렌도르프는 44세의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옳은 행동을 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나치의 세뇌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돋는 증거였다. 에른스트 칼텐브루너,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은 최고 계급의 SS 장교. 1942년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암살된 후 그는 SD의 수장으로 임명되어 게슈타포와 강제수용소 시스템을 통제했습니다. 1943년 1월 힘러는 그에게 제국정보부 라이크시카하이츠하uptamt에 의해 지휘권을 맡겼고 그를 SS 사령관의 오른팔로 만들었다. 그는 오버그루펜피러와 경찰소장으로 진급했고 이 직책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하이드리히만큼 총명하고 지적이지는 않았지만
지칠 줄 모르는 근로자이자 강인하고 통찰력 있는 관리자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해 가을 그는 테헤란 회담 동안 연합군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것을 목표로 한 멀리 점프 작전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정보부에 이 계획이 발각되어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제국 안보를 책임지는 인물로서 그는 1944년 히틀러 암살 시도가 실패한 후 조사와 기소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서의 장교 그룹을 조직하고 수천 건의 신문과 보고서를 감독했으며 히틀러의 정치적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롤란트 프라이슬러가 이끈 인민재판을 감독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그는 히틀러로부터 개인적인 인정과 감사를 얻었고 마틴 보르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히틀러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힘러 자신도 그를 두려워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힘러는 무섭게 생긴 모습, 얼굴에 난 상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정권 내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1944년 12월 그는 제국에 대한 공로로 검십자 공로 십자장을 수여받았고 무장친위대 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1945년 4월 18일 힘러는 그를 남부 유럽의 독일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 이는 군사적 참패를 감안할 때 상징적인 지위였다. 4월 말 그는 독일이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2명의 보좌관과 함께 제국의 수도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티롤로 향하여 알타우제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휴가를 보냈기 때문에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합군과 오스트리아의 항복을 협상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위조 서류를 가지고 의사로 사칭한 혐의로 5월 12일에 미군 순찰대에 구금되었습니다. 그의 연인이 그를 기다리다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알아봤다. 그는 평화에 대한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전쟁 범죄 혐의로 뉘른베르크 국제재판소에 소환되었습니다. 마우트하우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스페인인 수감자가 그에 대해 증언하며 힘러와 다른 관리들과 함께 수용소를 방문한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사령관인 루돌프 회스도 증언했습니다. 재판의 첫 번째 세션 동안 그는 주모샤 축기를 겪었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의 변호사인 쿠르트 카우프만은 건강상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의학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제국정보국 라이크시셔하이츠하uptam트 수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은 명목상일 뿐이며 오로지 간첩 활동과 정보 수집 업무에 관여했을 뿐이며 히틀러의 전쟁 계획과 최종 해결책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힘러가 실제로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946년 9월 30일 법원은 그에게 평화에 대한 범죄 혐의는 무죄이지만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에는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10월 1일 그는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며 오전 1시 36분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다. 저는 따뜻한 마음으로 제 독일 국민과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제 국민의 법에 따라 제 의무를 다했고 이번에는 제 국민이 군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이끌렸고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느낍니다. 독일 행운을 빕니다. 2001년 오스트리아 슈타이어 마르크주의 고산 호수에서 그의 개인 인장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인장을 버린 지 56년 만이었다. 그곳을 휴가로 방문했던 네덜란드인 관광객이 이를 회수했습니다. 인장에는 보안 경찰 및 보안 서비스 책임자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폴 블로벨, 본 밀스의 창시자. 제3제국의 피로 물든 연대기에서 냉정함을 구현한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폴 블로벨이 나치 근절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아인자츠 그룹 해시의 하위 부대인 존 데르코만도 새 사령관으로서 블로벨은
동부 전선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학살 중 일부를 감독했습니다. 바비야르의 학살지는 그의 무자비한 효율성을 냉혹하게 증명하는 증거로 남았는데 그의 지휘 해단 이틀 만에 33,000명이 넘는 유대인이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블로벨이 나치 전범자 명단에서 진정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바로 액션 1005에서 수행한 역할 덕분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징역으로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하인리히 힘러는 블로벨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아인자츠 그루펜이 자행한 대량 학살의 모든 흔적을 지우라는 임무였습니다. 1942년에 시작된 이 비밀 작전에서 블로벨은 동유럽 전역의 대량 매장지에서 수십만 개의 시신을 발굴하고 화장하는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액션 1005에서 사용된 방법은 체계적이었던 만큼이나 기괴하기도 했습니다. 블로벨의 지휘 아래 블로벨 특공대라고 불리는 특수부대가 철도 선로로 만든 거대한 그릴을 이용해 대량 무덤에서 발굴된 시체를 불태웠다. 나치의 잔혹 행위에 대한 증거를 더욱 은폐하기 위해 그 죄를 뼈 분쇄기에 넣어 분쇄했습니다. 가장 비밀스럽게 진행된 이 기괴한 과정은 홀로코스트의 규모를 연합군과 미래 세대로부터 숨기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1945년 5월 제3제국이 붕괴되자 블로벨은 다른 많은 SS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전후 독일의 혼란에 섞여 정의를 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무장한 연합군은 곧 뼈 분쇄기 뒤에 있는 남자를 잡았습니다. 블로벨의 체포는 그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지 세상에 폭로하는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뉘른베르크 피고석에서 블로벨은 아인자츠 그루펜 재판 동안 다른 고위 SS 장교들과 함께 섰습니다. 그에게 불리하게 제시된 증거는 너무나 방대했고 그가 냉정한 관료적 효율성으로 대량 살인을 조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바비아르와 다른 살인 장소에서 벌어진 끔찍한 장면을 증언했고 문서에는 액션 1005의 어두운 활동 범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블로벨의 회피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의 범위를 드러내는 명확한 인정에서 나는 SS, SD, 게슈타포 내에서 오스트란트 국경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내 죄책감을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은 법원의 눈에 그의 행동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1948년 4월 10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나치의 잔혹 행위에 대한 증거를 지우고자 했던 폴 블로벨은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교수형이었는데 이는 그를 포함한 다른 홀로코스트 주모자들이 받을 운명이었습니다. 3년 동안 블로벨은 항소와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1951년 6월 7일 그는 란츠베르크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교수대 앞에 섰을 때 블로벨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마지막 말은 그가 끝까지 섬겼던 이념을 냉혹하게 반영했다. 나는 우리 국민의 신앙으로 죽는다. 독일 국민이 적들을 알게 하자. 이 말로 뼈 분쇄기의 제작자 폴 블로벨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스 아돌프 프리츠만 체포되기 전 자살. 전쟁이 끝나갈 무렵 하일리히 힘러는 프리츠만을 베르볼프라는 비밀 작전을 위한 정원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계획의 목적은 독일이 곧 패배할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방어선 뒤에서 계속 싸울 저항 세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프리츠만은 진정한 신자의 열정으로 이 역할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광신적인 나치 지지자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의 훈련을 감독하여 연합군의 징역에 맞서 테러와 혼란을 일으키는 작전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게릴라 작전이라는 웅장한 비전은
현실 앞에서 금세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합군의 급속한 징역과 독일 국민의 지치고 사기 저하로 인해 베르볼프 작전은 처음부터 실패로 끝났습니다. 독일의 패배가 불가피해지자 프리츠만은 한때 강성했던 베르마트의 잔당과 함께 서쪽으로 후퇴했습니다. 한때 SS 계층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던 그 남자는 이제 전쟁 중 자신의 행동에 대해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연합군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은 많은 고위 나치 당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으며 프리츠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프리츠만이 체포된 정확한 상황은 아직 불확실하다. 알려진 사실은 1945년 5월 21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한 지 몇 주 후에 프리츠만의 탈출이 갑작스럽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뒤 실패한 워울프 작전의 설계자는 심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프리츠만은 항복하여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는 대신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스 아돌프 프리츠만은 마지막 저항으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프리츠만의 자살은 전후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SS의 내부 구조와 실패한 베르울프 작전에 대한 귀중한 정보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러나르도 콘티 나치 보건부 장관의 종말. 제국 보건 지도자로서 콘티는 제3제국의 보건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권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관행 중 일부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악명 높은 액션 T4 프로그램에 참여한 덕분에 그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삶의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나치 안락사 캠페인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콘티의 감독의 안락사 프로그램은 이론적 개념에서 끔찍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치유와 연민의 장소였던 병원과 요양소가 대량 살인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콘티의 세심한 계획과 관리 덕분에 수천 명의 취약한 개인이 나치에 왜곡된 인종적 위생 개념의 희생자가 되면서 이러한 죽음의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안락사 프로그램에 사용된 방법은 끔찍했던 만큼 다양했습니다. 굶주림, 독극물 주사, 가스실 등이 모두 살인 무기고에 들어갔으며 콘티는 이러한 살인 기술의 개발과 실행을 감독했습니다. 대량 학살에 대한 그의 차갑고 관료적인 접근 방식은 나치 지도부의 많은 특징이었던 사악함의 평범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전쟁의 마지막 날 연합군이 베를린에 접근하자 콘티는 많은 나치 동료와 마찬가지로 임박한 패배라는 혹독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의 생사를 좌우했던 한 남자가 이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자비에 맡겨졌습니다. 연합군 당국에 체포된 콘티는 한때 처벌받지 않고 돌아다녔던 권력의 통로와는 거리가 먼 세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가 사는 감옥의 벽은 그가 수천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호화로운 사무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을 것이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콘티는 자신의 행동의 무게와 나치 정권의 잔혹 행위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깊이 숙고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에 연루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제재판소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다랗게 다가왔습니다. 1945년 10월 6일 뉘른베르크에 있는 자기 방에서 전직 제국 보건 책임자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했는데 그가 한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끊었던 것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트 체헨더, 무장친 위대 여단휘관의 잊힌 운명. 광범위한 SS의 위계 구조 내에서 체헨더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SS 여단장이자 무장친위대 소령으로서 히틀러의 가장 광신적인 추종자들 중 가장 높은 계층에 속했다. 전시 복무 중에 그는 다양한 국가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SS 비킹 사단의 지휘를 맡았는데
그들은 모험심과 이념적 열정에 이끌려 나치주의에 동참했습니다. 제헨더는 전쟁 중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 나치 정권에서 떡가립, 기사철 십자장을 비롯한 여러 훈장을 받았습니다. 전장에서의 극도의 용맹이나 성공적인 군사적 리더십에 수여되는 이 권위 있는 훈장은 제헨더가 제3제국의 특별한 가치를 지닌 인물임을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1945년 봄, 제국이 붕괴되자 제헨더는 많은 SS 동지들처럼 패배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던 SS 장군은 이제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연합군에 항복하여 전쟁 범죄로 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체포를 피하고 전후 유럽의 폐허 속에 섞여 살 것인가. 한동안 제헨더는 후자를 선택해 정의를 피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전직 나치 관리들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결국 자유를 향한 제헨더의 노력은 무의로 끝났습니다. 연합군 당국은 수배된 SS 장교들의 명단과 정보원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전직 SS 장군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체포 당시 상황은 그의 전후 활동의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가장 파괴적인 갈등의 혼란 속에 묻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후 제헨더는 다른 수많은 전직 나치 관리들과 군 장교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나치 전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막중한 임무에 직면한 연합국은 나치 정권의 범죄에 공모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광대한 수용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제헨더는 전쟁 직후 몇 년을 이러한 수용소 중 한 곳에서 보냈으며 조사관들이 전직 나치 지도자들에 대한 엄청난 양의 증거를 조사하는 동안 그의 운명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SS 내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고 무장 친위대 사단의 지휘관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헨더의 최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뉘른베르크 재판의 상징이 된 에른스트 칼텐브루너나 루돌프 헤스와 같은 인물들과 달리 제헨더는 전후 정의의 틈을 빠져나간 듯합니다. 아마도 제헨더가 역사 기록에서 사라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합군 검찰이 직면한 과제의 엄청난 규모가였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전 나치 관리들이 구금되어 있고 그들을 모두 재판에 세울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습니다. 유명 인사와 홀로코스트라는 최악의 잔혹 행위에 직접 연루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제헨더는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시급한 사건에 직면해서는 우선순위가 낮았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제헨더의 전시 활동의 특수한 성격이 그의 덜 알려진 운명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무장 친위대 사단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확실히 나치 정권의 광범위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를 구체적인 잔혹 행위와 연결시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르투르 네베의 배신, 히틀러를 찔른 SS. 일부 SS 장군들은 의문의 실종이나 자살로 법의 심판을 피했지만 다른 이들은 더 복잡한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서 네베도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사회주의 협력자에서 저항군으로의 여정을 거쳐 결국 잔혹함을 그대로 드러낸 끔찍한 처형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들도 그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의 형사경찰인 크리포의 수장으로서 그는 제3제국의 통제기관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1939년 네베는 베를린의 신티와 로마인들을 동부의 유대인 보호구역으로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1941년 소련 침공으로 네베는 더욱 사악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아인자츠 그룹에 비해 사령관으로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량 처형을 감독했습니다. 민스크 인근에서 그의 부대는 조직적인 살인을 자행했으며 네베는 빌리우스에서 매일 500명의 유대인이 총살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자행된 잔혹 행위의 규모는 엄청났으며 아인자츠 그룹의 B는
1941년 11월 14일까지 4만 5천 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전황이 독일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네베의 충성심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시대의 도덕적 복잡성을 강조하는 반전에서 그는 1914년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7월 20일 음모에 연루되었습니다. 다양한 독일 군인과 민간 지도자를 하나로 모은 이 음모는 나치 정권을 전복하고 연합군과 평화 협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음모에서 네베의 역할은 나치 계급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인물 중 하나인 하인리히 힘러를 죽이는 임무를 맡은 팀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암살 시도의 실패는 네베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련의 사건을 촉발했습니다. 정권의 보복이 독일 전역으로 퍼지자 네베는 숨어 지내야 했고 한때 자신이 섬겼던 체제의 체포를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 동안 네베는 추적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1월 연합군의 징역으로 제3제국이 붕괴되자 네베의 행운은 끝났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그는 실패한 쿠데타 시도에 대한 복수를 원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다. 악명 높은 롤란트 프라이슬러가 재판장을 맡은 인민법원은 네베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3월 2일 베를린이 연합군의 끊임없는 포격을 받고 소련군의 포위망을 좁혀오던 중 네베는 히틀러에 대한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베의 처형 방식은 최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정권의 복수심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3월 21일 베를린의 플레첸제 교도소에서 아르투르 네베는 끔찍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히틀러는 죄인을 소처럼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고 네베는 고기 갈고리에 매달아 처형당했습니다. 이는 사형수의 고통을 연장하고 굴욕을 주기 위해 고안된 방법입니다. 이런 잔혹한 처형 방법은 보통 일반 범죄자에게만 적용되었으며 히틀러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복수의 행위였습니다. 공모자들을 교수형에 처하는 데 고기 갈고리를 사용한 것은 고의적인 모욕이었으며 죽은 후에도 그들의 존엄성을 벗기는 행위였습니다. 칼 헤르만 프랭크, 프라하에서의 공개 처형의 최후.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암살된 후 프랑크는 체코 국민에게 복수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SS와 경찰이 리디체 마을로 내려와 마을을 죽음과 파괴의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전의 잔혹함은 놀라웠습니다. 15세 이상의 남성은 모두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고 여성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대부분의 어린이는 살해되거나 독일화를 위해 보내졌습니다. 연합군이 붕괴되는 나치 정권에 가까워지자 프랭크는 자신이 만든 그물에 갇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체포는 그의 행동의 전모를 세상에 폭로하는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때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보호령에서 최고 계급의 SS 지도자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던 남자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법정에서 무력하게 섰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프랭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범죄의 범위를 드러내는 명확한 인정에서 나는 SSD 게슈타포 내에서 오스트란트 국경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내 죄책감을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은 법원의 눈에 그의 행동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카를 헤르만 프랑크는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선고는 사형이었다. 그가 한때 철권 통치를 했던 그 도시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던 운명이었다. 1946년 5월 22일 카를 헤르만 프랑크는 프라하에서 공개 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형을 선고한다는 결정은 신중한 결정이었으며 나치 점령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국가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땅에 그토록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준 한 남자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림자 속에 쓰러지다 무장친위대 장군들의 어두운 유산. 1945년이 되자 노병 디트리히조차도 히틀러의 리더십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줄어드는 자원 속에서도 전투에 전력을 다했고 빈 근처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의 부하들에게 아돌프 히틀러라는 첫 번째 칭호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이 냄비에 담겨져 총통에게 직접 반환되도록 명령받았다고 합니다. 서부에서 최종적인 휴전이 이루어진 지 하루 후 디트리히와 그의 가족은 오스트리아에서 미국군에게 항복했습니다. 라이프슈탄 다르테의 사령관으로서 디트리히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말메디 학살 사건을 포함한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나중에 동료 경찰관들의 증언에 따라 25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10년간 복역한 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독일 당국은 나치 독일의 장검의 밤, 당시의 내전에서 그의 역할에 대해 기이한 혐의로 그를 즉시 고발했기 때문이다. 19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난 후 디트리히는 마침내 1958년 2월 2일에 풀려났습니다. 디트리히는 석방된 후에도 자신의 부하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며 무장 친위대 소속의 군인을 위한 조직인 Hilfsgemeinschaft auf Gegenseitigkeit der Angehörigen der ehemaligen Waffen-SS의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디트리히는 전직 동지들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대의를 위해 싸웠지만 전후에 정치적 야망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프 디트리히는 1966년 4월 21일 70세의 나이로 바덴비르텐베르크주 루트비스부르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그의 유해는 현재 이 도시의 노이어 프리트호프 묘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과 동료들 사이의 존경심은 끝까지 굳건했으며 그의 장례식에는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무장친위대의 가장 중요한 장군 중 한 명은 헤르베르트 오토 길레였다. 전쟁의 종식이 분명해지자 그는 소련에 항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군에 항복했습니다. 그는 1948년 5월 풀려날 때까지 3년 동안 미국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헤르베르트 오토 길레는 그의 자질과 전술적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연대, 사단, 군단 단위에 무장친위대 부대를 훌륭하게 지휘했습니다. 길레는 그의 개인적인 용기로 인해 부하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전쟁 후 그는 1958년까지 신문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또한 작은 서점을 소유했습니다. 길은 비킹 사단의 제향군인을 위한 잡지인 위킨루프의 창립자였다. 1966년 12월 26일 헤르베르트 오토 길레는 하노버 근처 슈테멘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그 마을의 지역 묘지에 묻혔다. 무장친위대의 가장 중요한 장군 중 한 명은 하인츠 라인파트였는데 그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운명을 겪었습니다. 하인츠 라인파스는 전쟁이 끝난 후 폴란드로부터 인도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당국은 라인파트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증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 후 그는 체포되어 함부르크 지방법원에서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 1951년 12월 그는 슐레스비히주 질트 섬의 베스터란트 시장의 시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1962년에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1967년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이어갔다. 폴란드 정부는 수년간 그의 인도를 요청했지만 서독 정부는 늘 거부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그에게 장군연금과 군사 계급 인정을 수여했습니다. 그는 1979년 질투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인리히 밀러, 게슈타포 수장의 신비한 운명. 나치 국가 비밀 경찰의 수장으로서 밀러는 그 정권의 통제와 억압 장치 내에서 엄청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나치당과 친위대에서 빠르고 무자비하게 승진했고 1919년에는 게슈타포 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직책을 맡으면서 밀러는 홀로코스트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이 되어 나치 정책의 실행과 유대인, 정치적 반체제 인사, 그리고 국가의 적이라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들의 탄압을 감독했습니다. 밀러는 나치 운동에 대한 효율성과 헌신으로 인해 같은 성을 가진 다른 공무원들과 구별하기 위해 게슈타포 밀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최종 해결책의 기획과 실행에 광범위하게 관여했으며 유럽 유대인들의 대량 추방과 학살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밀러가 직무에 대해 차갑고 관료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 것은 그가 수백만 명의 죽음을 초래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저지른 끔찍한 행동의 본질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1945년 4월 연합군이 베를린에 접근하자 밀러의 움직임은 점점 더 불규칙해지고 추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게슈타포 수장의 마지막 환영이 확인된 것은 1945년 5월 1일 히틀러의 총통 벙커에서였는데 이는 독재자가 자살한 지 딱 하루 후였다. 그 순간부터 밀러의 운명은 전후 시대의 영원한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수많은 이론과 조사를 낳았습니다. 유력한 이론에 따르면 밀러는 많은 나치 고위 간부들처럼 전쟁의 마지막 순간에 체포와 기소를 피하고자 자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항복보다 자살을 선택한 하인리히 힘러와 요제프 괴벨스와 같은 다른 저명한 나치스의 행동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밀러의 죽음을 뒷받침하는 시체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이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밀러가 전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독일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남미로 도피하여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나라에서 피난처를 찾은 다른 나치 도망자들의 대열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전쟁 후 몇 년 동안 남미 여러 나라에서 밀러가 환상을 보았다는 주장에 의해 뒷받침되지만 이러한 주장 중 어느 것도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밀러의 실종 사건을 둘러싼 가장 흥미롭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론은 그가 서방 정보기관이나 소련에 의해 모집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일 것이다. 나치 작전과 정보망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갖춘 밀러는 초기 냉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모든 정부에게 귀중한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밀러가 CIA나 다른 서방 기관과 거래를 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새로운 신분을 얻는 대가를 치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반면에 밀러가 소련의 손에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며칠 동안 붉은 군대는 베를린으로 신속히 진격하여 많은 나치 고위 간부들을 체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약 밀러가 소련군에 체포되었다면 그는 신문을 받은 뒤 처형되었거나 그의 정보적 가치 때문에 비밀로 유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조사와 전쟁 문서의 기밀 해제에도 불구하고 하인리히 밀러의 진짜 운명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한 독일 역사가는 밀러가
1945년 베를린에서 사망하여 무덤에 묻혔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 반박되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밀러의 실종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논쟁과 추측을 부추기고 있다. 루돌프 호스, 아우슈비츠 사령관의 암울한 운명. 일부 나치 지도자들은 역사의 그늘 속으로 사라졌지만 다른 이들은 악명의 연대기에 그 이름이 새겨질 심판에 직면했습니다. 그 가운데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가장 잘 표현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사령관 루돌프 헤스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치 학살 기계의 잔혹한 효율성과 제3제국의 악의 차갑고 관료적인 본질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헤스의 어둠 속으로의 여정은 1934년 그가 SS에 입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나치 운동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 덕분에 빠르게 계급이 상승했습니다. 1940년 5월 1일 그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행위 중 하나와 그의 이름을 영원히 연결하게 될 임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우슈비츠의 사령관입니다. 헤스의 세심한 지도 아래 아우슈비츠는 비교적 작은 강제 수용소에서 세계의 주요 수용소를 포함하는 거대한 죽음의 단지로 변모했습니다. 행정중심지인 아우슈비츠 1호, 아우슈비츠 2호 비르케나우 학살 수용소, 그리고 아우슈비츠 3 모노비츠는 노동수용소였습니다. 헤스가 수백만 명의 살인을 감독한 그 섬뜩할 정도로 효율적인 방식은 가장 냉정한 수사관조차도 겁먹게 할 만큼의 냉정함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시골 근처의 빌레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았는데 가족을 가진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대량 학살의 설계자로서의 의무 사이에 초현실적인 대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헤스가 지클론 비 가스실을 설치한 덕분에 살인 과정이 간소화되어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전황이 나치 독일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헤스는 아우슈비츠를 떠나 가짜 신분을 가장하고 패배의 혼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거의 1년 동안 체포를 피해 가명으로 일용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1946년 3월 11일 영국군은 마침내 독일 플랜스부르크 근처에서 교묘히 숨어있던 사령관을 따라잡았습니다. 헤스의 체포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희생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재판 당시 헤스의 증언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목격한 한 남자의 마음에 대한 소름 돋는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1943년 12월 1일까지 아우슈비츠를 지휘했으며 최소 250만 명의 희생자가 그곳에서 가스와 화형으로 처형되거나 학살당했고 최소 50만 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하여 총 사망자 수가 300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휘해에 저질러진 잔혹 행위의 규모를 분명히 인정한 발언이었습니다. 폴란드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루돌프 헤스는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의 행동은 너무 사악하여 최고형만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형은 교수형이었는데 그가 산업적 규모로 대량 살상을 조직했던 그 장소에서 그가 받을 운명이었습니다. 1947년 4월 16일 루돌프 호스는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소인 아우슈비츠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를 전 죽음의 수용소에서 처형한다는 결정은 강력한 상징성을 지녔으며 그의 감시 아래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시적 정의의 한 형태였다. 교수대 앞에 섰을 때 헤스는 냉정함을 유지했고 그의 태도는 그가 얼마나 냉정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소름 돋게 보여주었습니다.